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소식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후에도 당분간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대통령 관저가 당초에 육군참모총장 공간에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윤 당선인 측은 육군참모총장 공간은 물이 셀 정도로 낡았다며 외교부 장관 공간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지 면적이 14,700제곱미터로 한남동 공간촌에 위치한 공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외교부 장관 공간은 연회장과 접견실에서 외빈 접견이나 회담 등 외교 행사가 수시로 열리고 있어서 간단한 리모델링을 하면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의 새 관저는 취임 이후에 최종 확정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제였죠. 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또 공범 조현수가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앞서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의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이은혜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또 공범 조현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갔는데 이들은 사흘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최장 20일 동안 검찰의 집중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검찰은 조력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자 서울 번화가에는 늦은 시간까지 많은 시민들이 몰렸고 심야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택시 앱을 누르고 또 눌러도 잡히는 택시가 없다는 건데요.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법인 택시 운전자 수는 7만 4,754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10만 2,320명보다 2만 7천 명 이상이 감소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로 떠나간 기사들이 돌아오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식 및 술자리가 늘어나서 택시 대란이 더 심화할 거란 우려에 따라서 지하철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봄비가 내려 배꼽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 고구인데요. 오늘 봄비 예보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14도, 한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 선이 예상됩니다. 오늘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와 또 강풍이 겹쳐지며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데요.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4월 20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할 수 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 네. 물을 잘 마시는 것. 그렇다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요? 근데 저는 따로 계산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목마를 때마다 마시는 것 같거든요. 이거 궁금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누구는 뭐 2리터를 마셔라. 맞아요. 뭐 2리터 더 마셔라. 뭐 붕어냐. 자, 이런 얘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영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릴게요. 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면 우리 건강에 좋은 거예요? 밭에서 갔다 온 그 풋고추나 오이는 싱싱하고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들시들하고 뭐 쭈글쭈글하고 그렇죠. 네. 힘의 갈이 없고 뭐 맞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밭에서 자라나는 뭐 고추나 이렇게 오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물에서 태어나서 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라고 하는 이 물주머니 속에 마치 수족관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처럼 세포가 살다가 죽으면 이 물을 통해서 얻은 모든 물질은
다시 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물에서 태어나서 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어디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암 환자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도 네. 물을 좀 더 많이 마셔야 된다 이런 건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특히 이제 그 암 환자분들은 항암제라든지 이렇게 독성이 있는 약을 좀 많이 취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셔서 이걸 중화해서 배출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요. 좋은 물까지 이제 드시게 되면 금상첨화지요. 네. 그런데 암이라는 게 사실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 DNA가 파괴되거나 혹은 고장이 나서 자라기 때문에 이게 암이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역사상 세포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포 연구의 대가를 이루어서 노벨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분이 발표한 것 중에서 건강한 세포는 알칼리성으로 돼 있고 암세포는 산성으로 돼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암을 캔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연구에서 캔서의 뜻하고 연관지어져서 이루어진 건가요? 그 연구가? 캔서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개껍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암은 딱딱하다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산성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암세포 증식 억제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또 놀라운 결과를 찾아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그 큐슈 대학의 시라타 박사가 실험을 한 것인데요. 이분이 이제 순수한 물하고 수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칼리 환원수하고 두 가지를 실험했습니다. 순수한 물에서는 암세포가 증식되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수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칼리 환원수에서는 이렇게 암세포 증식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듣다 보니 의문점이 좀 생기네요.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이 산성 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산성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속 그 뱃속에 들어있는 칼슘을 뽑아다 쓰는데요. 이 칼슘을 계속 뽑아다 쓰니까 골다공증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쓰다 남는 칼슘이 몸속에 있는 산성물질하고 결합해서 결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인기 소장님이 첫 시간에 나오셔서 세계적인 장수촌의 그 공통점이 뭐냐 저희한테 질문을 했는데 네네. 그때 답이 좋은 물이 있는 곳에 장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 이러셨어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좋은 물들이 장내 미생물 그리고 혈액 순환에 관여한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고요. 네. 그러면 박사님 종합적으로 좋은 물이라는 게 뭔지 그 기준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산화력이 아닌 환원력이 있는 물이 좋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 분자 사이즈, 이 클러스터가 작은 물이 좋고요. 세 번째로는 물속에 수소가 함유되어 있는 물이 아주 중요한데요. 일본 동경의대 오타 시게오 연구팀이 임상한 것을 네이처 메디신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수소는 적은 양으로도 유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넷째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칼리성 물입니다. 좋은 물을 마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좋은 물이란 무엇인지 오늘도 물과 관련돼서 다양한 정보들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수요일은 연예 소식 전해드리는 날이죠. 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소식 들고 나온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황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김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연예 소식 키워드로 먼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연예 뉴스는요. 식당 폐업설에 휘말린 셰프 이연복 37억 원 건물주 대다입니다. 중식 셰프이자 여러 방송을 통해서 대중과 만나고 있는 이연복 씨. 그간 여러 방송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적자가 이어져 왔다고 밝혔고요. 지난해 적자만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었는데요. 이런 이연복 씨가 식당 폐업설에 휘말렸다는 소식입니다. 뭐 이연복 셰프는 그야말로 스타 셰프죠. 그죠. 17살에 한국에 있는 그 호텔 중식당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요리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 각종 방송이 나오면서 인기몰이도 했었고 그죠. 그러면서 스타 셰프가 됐고 그런데 식당 폐업설이라뇨. 저도 이연복 셰프 SNS에서 봤는데요. 부산 지점이 폐업을 한다 뭐 이렇게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연복 셰프가요, 지난 12일에 자신의 SNS에 이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부산 지점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재미있게 운영을 했지만 너무 아쉽게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한다라는 공지였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마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지점의 진짜 폐업 이유는요. 사실 저도 가봤는데 손님이 정말 많았어요. 네. 그래서 경영난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난이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연복 셰프가 이에 따른 글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이 좀 적자라서 그만둔 거 아니냐라는 오해는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긴 얘기예요? 네, 그 또 적자는 부산 가게가 아니라 서울 가게였어요. 이연복 셰프가 한 예능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절 누가 잘 버텨내고 있을까? 사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이 이제 계산기 좀 두드려 봤죠. 두드려 봤더니 무려 적자가 1억 2천만 원에 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놀랐는데, 자, 적자는 서울 가게였고, 네. 문을 닫은 건 부산 가게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와전이 되면서 이게 두 개가 이제 합해지면서 그런 폐업설이 났던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이번에는 그 부산 가게 폐업설에 이어서 서울 가게도 폐업설이 돌던데요? 네, 4월 18일이었습니다. 한 매체에서요, 이연복 셰프가 단독 주택을 37억 70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영업 규모를 축소를 해서 이 건물에서 새 출발을 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를 접한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면 서울 가게를 폐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연복 셰프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서울 가게가 바로 문을 닫는다는 기사가 올라와서 정말 많은 지인들의 문의가 온다. 연희동 근처에 가게 하나를 매입해서 내 가게를 하는 게 꿈이자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을 닫는다로 이제 해석이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 없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4년 동안 운영해온 가게잖아요. 이 가게의 브랜드가 아예 문을 닫는 폐업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못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연복 셰프가 37억이 넘는 단독주택을 낙찰받은 그 이유는 뭔가요? 본인 가족이 살려고? 아닙니다. 폐업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그 24년 동안 해온 가게가 본인 가게가 아니라 임대해서 이제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가게예요. 그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누구나 불안하죠. 뭐 보증금 문제, 월세 문제 이거 주인하고 협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협의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고 기껏 터 다 닦아놨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경매가 이루어진 건데 그 이연복 셰프 아내분이 또 언론에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아직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마침 이 경매로 어떤 요 건물 말로는 37억 건물주 이러지만 실제로 지금 하는 가게 절반도 안 되는 규모지만 그래도 우리 거.
이제 더 이상 뭐 옮겨 다니지도 않아도 되는 우리 거 그런 걸 이제 마련해서 새 출발하려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세파에서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서울 가기를 폐업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건물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예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연예 뉴스입니다. 가수 양현석 나홀로 노 마스크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참석한 양현석 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노 마스크 논란 구설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18일 0시부터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거는 맞는데 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이거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라지지 않았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이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는 있으나 특히 요 이제 그럼 길거리에서 어떻게 하냐 부분이 2m 떨어져 있으면 안 써도 되고요. 2m보다 가까우면 써야 돼. 이게 조금 요 규정이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2주간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지금은 마스크 실외에서도 의무 착용 기간인 거죠. 네, 그런데 양형석 씨는 이날 어떤 일로 서울중앙지법에 등장해서 또 노마스크 논란까지 일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먼저 어떻게 해서 이 검찰 출두를 하게 됐느냐를 보면 먼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양현석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된 가수, 남자 가수죠. 남자 가수가 이 마약 의혹, 마약을 복용했다는 의혹에 이제 휩싸이게 됐고 그때 이 남자 가수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출신 연습생, 요 사람 이제 여자죠. 이 사람을 불러서 회유하고 협박했다. 어떤 내용이냐면 너 다시 경찰에 가서 먼저 번에 한 진술 거짓말이라고 해. 번복해. 이거를 회유 협박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어요. 이런 내용이 2019년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3년이 지나 신고가 됐고 이것에 대해서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20년에 수사를 한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조사를 했고 이게 재판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벌써 1차 재판, 2차 재판이 있었고 바로 요번에 3차 재판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뭐 검찰에 가든 재판에 가든 굉장히 긴장되는, 보통 사람은 긴장되는 자리인데 여기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등장을 해서 노마스크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양현석 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당시 소속 가수의 이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무마시켰다라는 의혹, 이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약 공급책이었던 가수 출신 연습생을 불러서 대화를 나눈 것은 맞다. 그런데 내가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판에서 협박 혐의가 추가로 또 드러난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익 제보자인 가수 출신 연습생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진술서를 막 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진술을 번복해라라는 것을 요구했다는 이 법적 증언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후 많은 매체에서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기자들이 이 YG 엔터테인먼트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알고 또 기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이 매체들의 전화를 다 피하고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다른 키워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여제 뉴스입니다. 친형 부부가 박수홍 명의로 사망보험 8개 가입입니다. 끝이 없는 박수홍 씨 형제의 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홍 형 부부가 박수홍 씨 명의로 사망보험 8개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박수홍 씨를 그동안 괴롭혔던 악플러의 존재가 좀 드러났는데요. 그 정체가 바로 형수의 친한 절친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친형 부부가 동생인 박수홍 씨의 명의로 사망보험을 8개를 가입을 했고 또 박수홍 씨에게 악플을 달던 이 악플러가 형수의 절친이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 박수홍 씨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일단 박수홍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박수홍 씨의 변호사가 이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단 이 악플러 관한 문제 그리고 보험에 관한 이 보도 내용은 모두
모두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어 이 보험금의 경우에는 질병 사망 시 5억 1천만 원, 그리고 상해 사망 시 6억 1천만 원이 최대 보장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질병 사망과 사실 또 상해 사망이 양립을 할 수는 없잖아요. 때문에 최대 이 보험 수령액 총액이 6억 1천만 원이다라고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박수홍 씨 그 사망보험이 8개다 이래가지고 다 놀라운데 어떻게 돼요? 아니 근데 그럼 박수홍 씨 본인이 사인했으니까 가입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서명했죠. 근데 박수홍 씨가 얘기합니다. 형과 형수를 워낙 믿었고 또 바쁜데 막 일정 가는데 여기 보험 들려고 해. 이거 사인해. 이러니까 워낙 믿는 상황에서 그리고 사망보험이 아니라 실손보험인 줄 알고 서명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본인 앞으로 사망보험 8개 든다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짐작만 해봐도 박수홍 씨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배신감도 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보험을 설계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박수홍 씨의 보험을 설계한 사람이 형수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박수홍 씨의 형수가 과거 보험 설계사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이 치밀하게 보험을 설계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한두 개의 이 보험사에서 사망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이제 들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수의 보험사에서 각각 하나씩 가입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거는 좀 특이한 상황 아니냐라고 네. 더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박수홍 씨 형수가 일을 했었던 이 보험사에도 이 보험이 하나 또 가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보험 명의는 어쨌든 박수홍 씨니까 박수홍 씨가 이거 해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여기에도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망보험 8개 중에 일단 6개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입니다. 나머지 2개의 보험의 수익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인은 또 형과 형수가 또 대표로 있잖아요. 박수홍 씨는 형과의 분쟁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깜짝 놀라서 4개의 보험을 일단 해지는 했어요. 네. 그럼 4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개의 보험은 아직 해지를 못한 상황이라고 해요. 왜냐? 계약자가 이 친형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형 회사에, 그러니까 형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 사이가 또 좋지 않고 네. 일단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박수홍 씨는 그동안 악플러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또 믿기지 않는 사실이 박수홍 씨를 괴롭힌 이 악플러가 형수의 절친들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지난해 8월이었죠. 박수홍 씨가 자신과 아내를 둘러싼 이 악플러들의 허위사실 유포가 너무 심각하다 생각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났는데 처음에는 박수홍 씨는 당연히 본인과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체가 밝혀졌는데 형수의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또 박수홍 씨가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이 경찰에서는 처음에 이 형수의 친구는 형수한테 막 듣고 이게 허위 사실인 줄 모르고 글을 썼다 해서 검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박수홍 씨 측에서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명예훼손이 됩니다. 적시를 하면, 유포를 하면 게다가 이건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의 제기를 했고 이거를 검찰이 받아들여서 재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상황에 박수홍 씨는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 악플 최초 작성자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었다고 해요. 대외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마음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행히 또 마음을 추스르고 이 진행 상황을 잘 지켜볼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박수홍 씨는 방송에서도 이 형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 왔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풍문쇼라는 프로그램에서 박수홍 씨랑 꽤 오래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형과 형수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저희에게도 카메라가 꺼졌을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결혼을 한다면 저희 형수님 같은 분이랑 할 거예요. 저희 형수님 진짜 천사다. 너무 좋은 분이다. 라고 저희에게도 굉장히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악플러 사실이라던가 등등의 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경찰은 허위사실 이 원인 제공자인 박수홍 씨의 형수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달에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만약 이 박수홍 씨의 형수가 악플러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 반려 고양이 있잖아요. 다홍이든가. 네. 그 다홍이에 대한 의혹도 있는데 그건 뭐 밝혀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금액의 횡령, 그 돈 싸움으로 끝나는가 했더니 박수홍 씨랑 뭐 아내가 어떻게 뭐 연애했다 결혼했다 이 악플러 이거 잘못된 사실이었고 하나가 또 그 아끼는 다홍이 이거 뭐 유기묘를 구조했다더니 그거 아니라 애견샵에서 산 거였다며 이런 또 허위 사실이 또 막 유포가 됐었어요. 요 부분도 한 매체의 단독 보도로 인해서 밝혀졌습니다. 2019년 9월 28일에 이 박수홍 씨가 길냥이를 구조한 다음에 마침 이 병원에 동물병원에 데려간 거예요. 그때 동물병원 의사가 진료를 한 다음에 소견서를 쓴 겁니다. 방금 길냥이 구조, 접종 바로 가능한지 체크, 요렇게 써놓은 그 진단서가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서 길냥이 맞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네. 박수홍 씨 얘기까지 연예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연예계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생긴 아픔이 있는 스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요, 남다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려는 모습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용기와 어떤 감동을 준 스타들의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스타 주민의 주제입니다. 바로 아픔을 딛고 우뚝 선 스타들입니다. 네. 아픔을 딛고 우뚝 선 스타들 네. 누가 있을까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스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픔을 딛고 우뚝 선 스타들 첫 번째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의생의사.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웃음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의리. 제가 진짜 오늘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단 요거 하나거든요. 네.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분. 첫 번째 힌트인데. 바로 나오네. 끝났어요. 네, 두 번째 힌트 필요 아유, 다 없죠? 알아요. 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네. 배우 김보성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의리라고 읽잖아요. 네. 자, 정답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보성 씨입니다. 네. 김보성 씨 하면 의리의 대명사고 굉장히 강인한 이미지잖아요. 네. 이런 김보성 씨한테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네, 김보성 씨의 아픔은 바로 왼쪽 눈입니다. 이 왼쪽 눈이 잘 안 보여서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은 것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로 인해서 이제 다른 한 13명과의 싸움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시력을 좀 잃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보이긴 하지만 역시 많이 좋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있잖아요.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터프남 이미지 때문에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무를 아픔이 있었네요. 네, 뿐만 아니라 김보성 씨가 그때 13대 1로 싸우면서 이 한쪽 시력을 잃게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길에 쓰러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또 김보성 씨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계시는데요. 사람을 찾아주는 프로그램 아시죠? 예전에. 네. 알죠. 이 네.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은사님을 찾습니다. 저는 첫사랑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그 과거의 인연을 찾는데 김보성 씨 역시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이때 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생명의 은인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이분을 찾아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한쪽 시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네. 게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해. 아이, 별거 아닙니다. 사실 저보다 더 훌륭한 의리를 갖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의리 공화국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갔는데 방송 카메라를 가져갔거든요. 선글라스를 벗지 않는 거예요. 김보성 씨 좀 벗어주세요 했더니 사실은 하면서 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사실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면 김보성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의리의 사나이가 된 건가요? 네. 네. 김보성 씨가 어린 시절부터 의리파였다고 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생활기록부 있죠. 생활기록부 보면 성적 나오는 데도 있지만 행동 발달상 그거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자, 사교적이고 의리가 있다. 명랑쾌활하고 침착성이 부족하다. 뒷얘기 보지 마시고 앞에 부분. 사교적이고 마세요. 네. 의리가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리의 사나이 김보성입니다. 네. 아니 선생님도 여기다 의리가 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김보성 씨의 의리는 어려서부터의 진심이었군요. 네. 이게 자신만의 의리에 대한 철학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리의 사나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철학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김보성 씨가 연예계 생활을 이 흉흉한 이 연예계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 가슴이 아프다. 난 정의감 넘치는 배우로 각인되길 소망한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어서 말로만 내가 의리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속상할 때가 또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김보성 씨는 의리에도 3단계가 있다라면서 의리 3단계 이 과정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아니, 저는 3단 고음은 들어봤어도 3단 의리 의리는 또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김보성 씨가 주장하는 이 3단 의리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보성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저는 의리라는 단어를 존경하는 전 의리 계몽 운동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의리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네. 1단계가 네. 우정의 의리. 예. 그러니까 뭐 돈을 빌려준다든가 어려울 때 네. 또 이제 친구가 어렸을 때 네네. 누가 맞으면 이제 가서 도와준다든가 1단계 우정의 의리고 예, 예. 그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경계하여 예. 2단계인 네. 공익을 위한 정의감이 있어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3단계인 나눔의 의리가 형성이 된다. 나눔의 의리요. 저는 그 의리의 3단계, 예. 특히 궁극적으로 나눔의 의리를 네. 저는 계몽하는 겁니다. 예. 지금도 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단계 의리인 나눔의 나눔의 의리. 의리. 이 기부도 많이 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 돈을 모아서 내는 것도 있는데 어떤 선한 활동을 통해서 기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부 금액 얼마냐 그랬더니 액수로 말하기 뭐하다 하면서도 수백억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한 격투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격투 경기의 수익금 200억이 다른 선수들과 함께 다 쌓은 그 기부 금액이 그대로 기부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우리 보통 이렇게 기부증 같은 거 주잖아요. 근데 본인은 오히려 너무 경기 중에 눈이 터지더라고요. 이게 막 눈두덩이가 다 부어가지고 그 기부하는 금액이 써있는 그걸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십수년간 의리를 외쳐온 김보성 씨인데요. 김보성 씨 굉장히 유명한 광고도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광고주는 갑. 나는 의리니까 또 이런 광고 2014년에 뭐 코미디 프로그램도 틀면 또 나와서 의리하고 굉장히 2014년이 의리의 해가 됐었는데 당시 또 김보성 씨가 조금 배경에 안타까운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의리가 퍼지는 건 좋은데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의리를 외쳤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김보성 씨는 또 지인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던 아이고, 그런 적도 있다면. 이건 정말 부인과의 의리는 어떻게 되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김보성 씨가 11년 전에 의리로 주식을 했다가 이 상장 폐지만 무려 4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100억 원을 100억 원이라는 큰 이 돈을 벌었지만 이걸 그대로 다 날렸다고 하는데요. 이 주변에서 내가 좀 도와줄게. 이거 사면 오른다. 라면서 콕콕콕 찝어준 게 있대요. 근데 그 주식, 그것이
10개월에 한 번씩 10배씩 뛰는 그런 기적을 맛봤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헉, 너무 부자 됐겠다. 네. 6개월에 한 번씩 10배가 되면 도대체 얼마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대박 주식을 본인만 놓치고 말았다고. 왜냐? 이 주식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11년 전에 내가 산 이 주식 있잖아요. 이 주식가의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장 폐지가 되든 말든. 그래서 이 놓친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망했었던 아이들을 빨리 팔고 오를 걸 사야 되는데 이 의리를 지키느라 돈을 벌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리를 지켰던 그 주식들은 결국엔 올랐나요? 어떻게 됐어요? 그 여러 개 중에 2개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반토막, 하나는 본전이라고 그래요. 본인은 새드엔딩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요거만 있겠습니까? 주식 많이 했고 전 재산 날리고 그래서 김보성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을 지켜주는 아내를 존경하고 미안하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표했는데 저도 아내분의 김보성 씨에 대한 의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김보성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일단 김보성 씨가요. 하다가 이제 이름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김보성이라는 이름이 예명이에요. 그래서 김보성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본명이 허석이다. 그래서 최근에 개명을 했는데 이름이 허석 김보성으로 개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이 허고 이름이 석김보성인 거죠. 근데 이렇게 개명을 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28년 동안 김보성으로 살았고 허석이라는 이름으로 28년을 이미 살았던 것이 있는데 이 이름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하나를 더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28년 딱 이게 맞았다. 그럼 너희 둘 합친다. 이래가지고 내 이름을 허석 김보성으로 이제 개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름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정말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허석 김보성 씨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스타는 누군지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스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가지 힌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힌트는 이분이 출연했던 히트작에 대한 힌트를 준비해봤습니다. 2019년 굉장히 핫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동백꽃 필 무렵이 있었죠. 그리고 2020년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물론 엄청나게 많은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이런 히트작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재감이 확실한 그런 캐릭터를 선보이면서 눈도장을 콱 찍은 분입니다. 빛나는 조연이군요. 굉장히 빛나는 조연이죠. 46세 남자 배우. 네, 46세가 된 남자 배우입니다. 힌트를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보여? 순정남 스타일인가? 연예계 자타공인 순정남입니다. 주로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지고지선 순정남 역할을 많이 한 그런 배우인가요? 그러면? 역할도 그런 게 있었기도 하지만 네. 순정남으로 불리는 이유 바로 초등학교 때 만났던 아내와 19년 열애 끝에 결혼을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만나기 때문에 뭐 다른 여자분을 만날 기회는 없었다고 보이죠. 그 순정남 요거 생각하시면 딱 동백꽃 필 무렵에서 그 공효진 씨 좋아하는 노규태 노사장. 딱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하, 우리 홍 눈치챘다 기자님이 이런 잘 분이 아시는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정답 한번 외쳐볼까요? 오정세 씨. 오정세 씨 맞습니다. 네. 오정세 씨는 정말 출연하는 작품마다 주연보다도 더 반짝반짝 빛나는. 그렇죠. 맞아요. 전 누구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정세 씨한테 아픔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정세 씨의 아픔은요, 바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병. 그러니까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안면 인식 장애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에요? 네, 안면 인식 장애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요.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장소와 사물에 대한 인식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본인 얼굴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 얼굴. 본인 얼굴. 그리고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오정세 씨가 2014년에 한 예능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정말 이 안면 인식 장애 흔히 말하는 끝판인 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의 아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밝혀서 정말 충격을 안긴 적이 있습니다. 와. 근데 이런 아들 고백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안면 인식 장애?
이걸 고백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네, 바로 가끔 이 아들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했기 때문인데요. 오정세 씨가요, 하루는 촬영을 하고 있는데 대기실에서 어떤 배우가 옆에서 너무 귀여운 아기 사진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본 오정세 씨가 이 사진을 보고 와, 너무 귀여운데 우리 아들이랑 되게 닮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이 배우가 오정세 씨를 좀 이상하게 쳐다봤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진 속 주인공이 그분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였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보니까 안면 인식 장애가 그냥 단순히 좀 헷갈리거나 까먹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 알아보고 모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의 사진을 보고 아들인지도 몰랐을 정도의 네네. 좀 심각한 상태인데 오정세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도 잘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 만날 때 괜히 내가 일부러 한 것처럼 보일까봐 좀 미안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민망할 때.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정세 씨는 언제부터 이 안면 인식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다 딱 그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적어도 배우 초기부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정세 씨가 배우 초기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나는 배우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작품이 바뀔 때마다 오정세 씨는 새로운 배우, 새로운 스태프를 만날 거잖아요. 그리고 촬영 현장에는 수많은 스태프가 있거든요. 배우 강하늘 씨 정도나 돼야 그 스태프 얼굴 이름 다 외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다 외우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바뀌는 스태프 속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다가 심각하게 느끼게 된 게 언제냐. 어느 날. 어떤 분을 보고 5분이 지나도록 이분이 누구지 못 알아봤는데 그 5분이 지나도록 못 알아본 분이 누구냐? 5년간 자신의 얼굴을 분장해준 화장해 주시는데 그래요? 스타일리스트를 5분이나 못 알아봤대요. 어. 그때서야 내가 심각하구나 알았다고 합니다. 야, 이게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안면인식 장애를 앓고 있는 오정세 씨, 그래서 제일 억울했던 순간도 있었다면서요. 일단 그 두 가지 일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억울했던 순간이고 저는 이 말을 굳이 본인이 했었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라고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밝힌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연예부 기자를 하면서 어느 순간 그 얘기가 돌았어요. 약간 그 당시만 해도 지라시가 굉장히 많이 돌았으니까 네. 그때 배우 오정세가 약간 연예인병이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럴 분으로 안 보이는데 싶어서 제가 인터뷰를 갔어요. 인터뷰를 갔는데 여기서 오정세 씨가 인터뷰를 너무너무 나이스하게 잘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기자가 아마 제 생각에 한 3-4번 정도 인터뷰를 했었던 기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친근하게 오정세 씨에게 그동안 잘 지냈어요? 뭐 요즘 너무 잘 보고 있지. 이렇게 친근감을 나타내는데요. 오정세 씨가 굉장히 깍듯하게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선을 긋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돌았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바로 오정세 씨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게 제가 그래서 이 명함을 다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만났던 분들은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사실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요라고 만나는 그 자리에서 기자들한테는 사실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씩 연예계에 이상한 쪽으로 와전이 되니까 결국 스스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본인이 가장 억울했던 순간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일단 그 오정세 씨가 굉장히 좀 마음이 여려요. 그런데 안면인식 장애로 가장 억울했던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 때 자기가 착하니까 굉장히 또 착하게 막 또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약간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또 있겠구나. 그렇죠. 무명 때 한 번은 굉장히 현장에서 자기를 좀 무시하고 좀 뭐라고 좀 세게 이야기를 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을 몇 년 뒤에 또 쫑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감독님이랑 스크립터 분에 대해서 우연히 만났을 때 이분들은 또 오정세 씨한테 너무 잘 보고 있다. 너무 요즘 잘 나가서 보기 좋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선 오정세 씨가 예, 감사합니다 하고 딱 돌아섰는데
나 너무 무시했던 사람이잖아. 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굽신거렸지? 이 생각이 딱 들었대요. 네. 그래서 나 너무 억울하다. 나 너무 이런 것들이 힘들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때요? 오정세 씨는 이 안면 인식장애 좀 극복을 했나요?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네. 같아요. 뭐냐면 지금 최 기자가 얘기했듯이 뭐 기자 만나면 명함에다도 써놓고 사진도 찍어서 명함하고 매치도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기억하려고도 해보고 이 사람은 진짜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본인하고 같이 이렇게 셀카도 찍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셀카 사진을 보면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 누구지? 우리가 사실 이제 기자 얼굴에다가 명함하고 붙여놓는다고 해도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얼굴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또 네. 뭐 화장법도 바뀌고 다른 옷을 입기도 하고 그러면 또 못 알아보는 거죠. 오정세 씨는 지금 작품 활동하고 있는 거죠, 계속? 네. 오정세 씨는요, 지금 너무 잘 나가죠. 선택을 받는 입장에서 선택을 하는 이런 배우의 위치에 오르게 됐습니다. 현재 김지훈 감독의 영화 거미집에 캐스팅이 돼서 한창 촬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 거미집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다 찍은 영화, 이 거미집을 결말을 다시 찍으면 다시 더 영화가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에 이 검열 당국의 방해 그리고 비판, 뭐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배우들 속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우픈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요. 오정세 씨가 극중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냐. 이 극 안에 영화 거미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극 안의 극에서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굉장히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오정세 씨를 비롯해서 연예계에는 안면 인식 장애를 가진 스타들이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은 걸로 유명한 정은표 씨도 네. 그런데 2013년에 본인이 한 얘기예요. 아들하고 같이 예능 프로그램 나왔는데 오히려 아빠보다 이 아들이 옆에서 우리 아빠 안면 인식 장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12년 동안 귀찮게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대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저 사람 누구야? 못 알아보니까. 예, 정은표 씨도 그랬다고요. 네. 정은표 씨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민속촌에서 촬영을 하던 중에 자신의 사촌 여동생을 만났는데 누구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요. 또 결혼식장에 갔는데 어떤 여배우분이 정은표 씨에게 다가와서 잘 지냈냐? 너무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친근하게 인사를 했는데 저분이 누구더라? 이렇게 굉장히 또 마음속으로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배우가 어떤 분이냐? 무려 6개월 동안 정은표 씨의 이 부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 정도로 좀 알아보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누구랑 친해진다는 것 자체가 좀 두려울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사람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만나도 또 기억하기가 어렵다. 내가 사람하고 친해지기 어렵다. 친해져서 뭐해.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지내지 마음을 닫고 지내려고 했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사람들 만약에 많은 데 가잖아요. 그럼 눈을 안 마주쳐요. 왜요? 눈 마주쳤는데 마주쳐놓고 인사 안 하거나 아는 척 안 하면 또 예의 없다고 할까 봐. 아예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눈도 안 마주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배우 양택조 씨가 사례를 하나 밝힌 게 있는데 과거에 드라마 촬영장에서 정은표 씨가 자신을 봤는데 쓱 그냥 지나가더래요. 인사 안 하고. 아이고. 근데 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를 하게 됐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정은표 씨가 항상 아내하고 같이 다녔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정은표 씨가요, 어떤 모임을 가든지 이 아내분과 꼭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이 아내분은 또 반대로 사람 얼굴을 굉장히 또 기억을 잘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정은표 씨한테 귓속말로 감독님이야. 그때 봤었던 기자야. 이렇게 네. 귀뜸을 해주는 이 전속 매니저 역할을 아주 잘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누군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첫 번째 힌트는요. 레전드 수상 소감입니다.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 레전드 수상 소감으로 역대 시상식 전설로 불리고 있는 스타입니다. 사실 근데 수상소감 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잖아요. 있죠? 저는 그거 있어요. 그 밥상에 밥숟가락.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황정민 씨. 네, 아름다운 밤에도 있고요. 뭐. 아름다운 밤에는 그 밤의 뉴스에 네. 가정 뉴스에 나와서 수상 소감 때도 그랬는데. 네. 그렇죠. 네. 장민 씨. 누굴까요? 궁금해지는데 네. 어떤 수상소감을 남긴 거예요? 이분의 수상 소감의 어떤 느낌을 말하면 뭉클함입니다. 네. 뭉클함.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도 장애가 있다. 한쪽 귀가 안 들린다. 말귀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지금처럼 그때 말을 하면서도 좀 더듬더듬했거든요. 지금처럼 말을 더듬기도 한다. 애들아 포기하지 않고 꿈꾸니까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도 상 받는다. 굉장히 멋있다. 멋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청각장애라는 아픔을 딛고 배우가 네. 된 거고 네. 두 번째 힌트는 두 번째 힌트는요. 이분이 올해 50세 된 싱글 스타라는 점인데요. 뭐 각종 나물부터 막힘없는 칼질로 묵국까지 다 요리를 하는 정말 요생남으로 불리고 있는 스타입니다.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네. 제주도에서 사는 싱글라이프를 오. 공개했는데 그게 너무 일반 뭐 다를 게 없어서 네. 너무 푸근한 그런 동네 이미지잖아요. 삼촌 같은 정확히 네. 보니까 그분 맞죠? 맞습니다. 자,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바로 곽도원 씨. 배우 곽도원 씨 네. 맞습니다. 아니 네. 근데 곽도원 씨가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특히나 시상식에서 이걸 밝힌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곽도원 씨가 시상식에서 본인의 장애에 대해서 밝힌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시상식에서 말하려고 준비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왔다. 왜인가 하니 그 시상식의 오프닝에 휠체어를 탄 남성분과 비장애인인 여성분이 탱고를 추는 공연이 있었고요. 이어서 농아 친구들의 합창단 무대가 있었는데 이 합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앞에 있는 탱고 공연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나도 장애가 있는데 하니까 잘 됐다. 너희들 힘 가져라. 힘내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곽도원 씨는 영화를 보면 연기할 때 보면 너무 몰입해서 연기를 잘하잖아요. 네. 정말 자연스럽거든요. 네. 전혀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네, 자타공인 충무로 최고의 배우고 네. 연기력 하면 정말 곽도원 씨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최고의 배우인데 정말 그렇게 멋진 연기를 보여주려면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한쪽 귀가 안 들리게 된 건가요?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곽도원 씨가 열병을 앓았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전해주신 얘기겠죠. 열병을 앓고 그렇게 해서 청각장애를 왼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됐는데 왜 우리가 만약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렸을 때부터 흑백으로 세상을 봤다면 누구나 이렇게 보는 줄 알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 가슴 아픈 얘기가 곽도원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모든 사람은 왼쪽 귀는 안 들리고 오른쪽 귀로만 소리를 듣는 줄 알아요. 아니 근데 연기를 할 때 연기라는 건 상호작용이라 그쵸. 이쪽에서 대사를 하면 내가 또 거기에 대한 반응 이게 이어져서 그쵸. 연기가 되는 건데 그쵸. 야 이거를 이 아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행히 한쪽이라도 들리니까 배우로서 먹고 살 수 있었다라고 너스레를 떨면서요. 내가 남들보다 목소리도 두껍고 우렁차서 연극 무대에서는 더 도움이 됐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청각장애가 배우로서 걸림돌이 아닌 오히려 장점이 됐다라고 밝힌 인터뷰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곽도원 씨가 이렇게 본인의 장애를 고백하면서 뒤늦게 가족사까지 주목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곽도원 씨 지금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사실 자신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커진 건데 이걸 네. 배우로서 우렁차다 하고 또 굉장히 솔직한 게 드라마 굿닥터라는 그 드라마 제작 발표회가 2013년에 있었는데 요때 이 이제 극중 주인공이 자폐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극복하고 의사로 성장하는 어떤 얘기, 그런 스토리의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 나도 아픔이 있다. 그래서 남다른 의미로 이 드라마에 임하고 있다 하면서 사실은 우리 아버지께서 6.25 한국전쟁 때 다리를 다쳐서 다리가 불편하시고 어머니도 지체장애를 앓으셨다. 이렇게 앓고 계시다. 이런 또 속내를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 곽도원 씨 이렇게 어려운 과정 그리고 본인의 장애를 극복하고 지금 뭐 그야말로 명실상부 탑 배우가 됐는데 그렇죠. 무명 세월이 길었죠. 한 20년 정도 무명이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곽도원 씨가요, 고교 졸업 이후부터 이제 바로 연기를 시작을 했는데 극단에 입단을 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기본기가 탄탄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오랫동안 연기를 한 배우예요. 가만 보면은 이렇게 오래 20년이 넘게 연기를 했는데 우리 곁에서 연기를 한 건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영화가 2012년에 개봉한 범죄와의 전쟁 드라마 네. 유령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극단에서 정말 배를 골면서 굉장히 힘든 무명 생활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명 시절이 길었
줄였다는 건 이건 고정 수입이 없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곽도원 씨가 연기는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하면 극단에 입단을 했잖아요. 연극을 하러 입단을 했습니다. 근데 차비를 아껴야 되니까 마침 그 대학로 극단에 입단을 했는데 그 근처에 사는 아는 형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얹혀 살게 됩니다. 왜 얹혀 사느냐? 그때 당시 월세라도 얻으려면 보증금이 50만 원인데 50만 원 없는 거죠. 그래서 얹혀 살다가 그 50만 원을 모아서 드디어 5년 만에 25살에 월세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12만 원짜리 방을 얻어서 독립을 했는데 아니 12만 원만 있으면 사는 게 아니라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연극해서는 사실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요. 월세는커녕.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당 6만 원, 7만 원 주는 일용직 이제 흔히 우리 옛날에 막노동 그런 걸 하면서 연극 배우를 이어갔는데 IMF가 터지면서 요 일당마저 2만 5천 원으로 뚝 떨어지면서 더욱더 살기 힘들었다. 또 요런 얘기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야, 그럼 IMF 되면서 그나마 일당이 반으로 준 거네요. 반도 더 줄었네. 네. 아까 일당이 2만 5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2만 5천 원마저도 오롯이 곽도원 씨가 가져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 2만 5천 원 중에 소개비 5천 원 일단 뗍니다. 그리고 차비를 한 3천 원을 떼요. 그럼 수중에 남는 돈이 17,000원 가량이 남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돈을 모아서 월세를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줄여야 되는 게 결국은 식비잖아요. 그래서 곽도원 씨가 식비를 어디까지 줄여봤냐라고 하면요. 라면을 한 봉지를 사요. 그래서 이거를 4조각으로 냅니다. 그래서 스프를 뿌려요. 그래서 하루에 이걸 한 조각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한 봉지를 4일 동안 먹는 건데요. 곽도원 씨가 이때 이 무명 생활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때는 죽다 살아났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네, 1, 2년도 아니고 이런 생활 20년 하면서 버틴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곽도원 씨도 분명히 뭔가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했을 것도 같아요. 네, 라면 4분의 1쪽으로 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배고플 때 아니고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또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화기 아니고 비퍼, 우리 삐삐라고 하잖아요. 삐삐 시절인데 그럼 이제 상대가 전화해서 녹음을 해놓잖아요. 곽도원 씨가 지방에서 연극 공연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녹음된 삐삐를 들어봤는데 이 삐삐 녹음을 남긴 건 누나였고 내용은 어머니가 위독하다 요거였는데 누나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쓰러지셨어. 돌아가실 것 같아. 너 어디서 뭐하니? 요 정도였는데 중간에 이제 화가 오르는 거죠. 제가 욕 좀 섞겠습니다. 이 누나가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그래요. 너 이 새끼 뭐 하는 거니? 이렇게 가다 나중에 흐흐 울면서 우는 소리로 이 본명이 곽병규거든요. 병규야 너 어디 있어? 뭐 어디 있는 거야? 이랬는데 세상에 요 남긴 요 위독하다는 녹음마저 공연으로 늦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곽도원 씨는 어머니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속된 말로 곽도원 씨 표현으로 연기를 때려 치웠습니다.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연기를 그만해버린 거고. 네. 그러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연기를 그만두고. 그래서 곽도원 씨가 일단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장을 알아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뮤지컬 할 때 알았었던 형이 또 이 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 극장의 조명을 이제 조절하는 일 아르바이트를 소개를 해줘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연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무대 뒤에서 이 조명을 만지고 있으니까 내 앞에서 무대 위에서 연기를 정말 마음껏 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연기 너무 진짜 하고 싶다. 내가 할 일은 이거다라는 확신이 오히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 지하철 타면은 요즘에는 휴대전화로 다 뉴스를 보지만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면은 왜 신문을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봤었잖아요. 네. 근데 곽도원 씨가 지하철을 탔는데 마침 누군가 이제 신문을 두고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신문을 딱 봤더니 밑에 광고가 딱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광고에 밀양 연희단 거리패에서 이제 좀 사람을 모은다라는 광고를 봤다고 해요. 네, 그렇게 곽도원 씨가
연희당 거리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연희당 거리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곳이 연극 사관학교를 통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온 배우가 황석정 씨 그리고 이희준 씨 등이 있는데요. 사실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한 달 정도만 있어야지라고 했는데 7년을 밀양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연극사관학교에서 7년 동안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진짜 7년 이게 보통의 시간이 아닌데 그러네. 박도원 씨가 인터뷰에서 밀양 얘기를 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꿈을 꾸는 듯한 행복한 표정으로 그 밀양에서의 7년은 정말 행복했다라고 하는데 뭘 했느냐. 걷고 말하는 법부터 배웠다. 아기가 세상을 배우듯이. 그리고 뭐 조명 다는 거, 세트 짓는 거, 세트에다 칠하는 법, 그리고 옷도 심지어 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미싱질, 미싱 박는 법 이런 거 다 배우고 하루 서너 편의 희곡을 이거 대본 리딩 하듯이 그렇게 스탠딩 리허설로 다 이거 서너 편을 소화하고 그러다 보면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시작했는데 새벽이 된다 그래요. 그런 시간 또 잠깐 자고 일어나서 또 시작하고 이렇게 7년을 했더니 자신의 연기의 기본기가 남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 다져졌다. 나에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굉장히 순발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렇게 해둔 덕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거기가 연극 사관학교. 사관학교 맞네요. 네. 그런 걸 거쳐서 지금 이제 제주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주도의 삶이 참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곽도원 씨가 인터뷰 때 만나면은요, 뭐 하셨어요? 그동안? 이렇게 물어보면, 나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가가지고 좀 살다 왔어요. 거기서 어린 친구들이랑 맥주도 마시고, 아주 즐겁게 지냈지? 이렇게 하면서 호탕하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요. 사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름을 알렸지만 곽도원 씨가 연기를 평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때까지도 없었다고 해요. 언젠가 나는 제주도에 내려가서 사람들하고 고기도 굽고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아주 평화롭게 살고 싶다라고 이게 꿈이다라고 종종 밝혀왔었는데요. 올해 그 꿈을 이룬 지 무려 8년 차가 되었습니다. 네, 아픔을 이겨내고 충무로 최고의 배우가 된 곽도원 씨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스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스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첫 번째 힌트는요. 어부로 드리겠습니다. 어부. 어부? 예. 이경규 씨. 이경규. 낚시를 좋아하는 예, 낚시를. 낚시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네, 이태곤 씨도 이분 낚시죠. 같은 경우에는요, 고인된 아버지를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낚시를 시작을 해서 50년째 낚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낚시가 취미지만 이분에게는 정말 삶의 버팀목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힌트를 좀 더 주세요. 아직은 힌트.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아마 말씀드리면은 이정희 MC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의 별명입니다. 이분 1970년대 한국의 제임스 딘입니다. 멋진 바나나 이미지로 굉장히 터프하면서 또 이 남성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아왔었죠. 그럼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대표작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제목을 말씀드리면 바로 맞힐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나나인 주인공이 개과천선해서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내용의 영화를 찍었죠. 이유 없는 반항.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아이언트. 나오시죠. 진짜 시리즈. 진짜 시리즈 있고요. 네. 아유, 다 알죠. 부탁해요. 그럼 정답 우리 재용 MC에게 부탁해요. 배우 이덕화 씨. 이덕화 씨. 맞습니다. 이덕화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공백기 없이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어떤 아픔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덕화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정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25살, 그때가 1977년인데요. 이 당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한남동 쪽으로 가던 중에 버스와 충돌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고요. 이 당시에 얼마나 사고가 크게 났냐면 1,500바늘을 꼬맬 정도로. 그때 이덕화 씨 교통사고는 정말 대서특필됐죠. 아니 근데 크게 보도가 됐죠. 1,500바늘을 꿰맬 정도면 정말 크게 다친 거잖아요. 그 이덕화 씨하고 사고가 난 버스가 10톤, 그리고 이덕화 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400kg인데 그 400kg 오토바이가 10톤 버스 아래로 이렇게 깔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버스와 오토바이 사이에 끼인 채로 이덕화 씨는 쭉 끌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덕화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봤더니 이 몸에서 남은 건 이 아래에서는 벨트, 위에서 상의에서는 재킷의 요 위에 부분, 목 부분, 요것만 남았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도 없고 다 쓸려
나가버렸던 거죠. 예. 정말 그 말만 들어도 끔찍했던 예. 상황이 짐작이 됩니다. 네. 생각보다 이렇게 이덕화 씨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아는 분들은 조의금까지 거뒀다고 그래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덕화 씨가 당시 무려 14일 동안이나 의식 불명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심각한, 그리고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모습 때문에 이 연예계 동료들이 실제로 조의금까지 걷어서 이제 좀 이 가족들에게 좀 건네주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말 기적처럼 깨어난 이덕화 씨, 병원에 3년 동안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상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 입원은 3개월이었지만 중환자실에 입원은 또 무려 10개월 동안 했었다고 합니다. 입원이 3년, 병원에서 3년. 네. 중환자실 10개월. 네. 그때도 뭐 일어난다 하고 해도 정말 뭐 걸을 수 있냐 할 정도였을 것 같은데 처음엔 진짜 상황이 심각했다고 그래요. 이때 이 진짜 시리즈 함께했던 임혜진 씨도 병문안을 갔고 당시 상황을 방송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 병문안을 갔는데 정말 몸이 으스러져 있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먼 발치서 보고 돌아왔다고 했고 임혜진 씨가 본 대로 정말 상황이 심각해서 실제로 회복하시고도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 생살고비를 넘나들던 이덕화 씨가 아픔을 딛고 우뚝 설 수 있게 했던 그 힘이 바로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덕화 씨가요, 이렇게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간호사보다 더욱 더 지극정성으로 3년 동안 병원에서 그를 보살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여자친구이자 현재 아내 되는 분인데요. 자세한 건 이덕화 씨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죠. 그러나 원래 결혼 안 하려고 그래서 이 직업 택하면서 평생 혼자 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3년을 있었다 병원에 3년. 나는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그건 한 1년 반 이상을 나 혼자 걸음도 못 걸었었어. 약혼을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그런데야 참 거기서 3년을 살았다고 그러니 내가 뭐라고 그러겠니? 네. 그죠. 할 말이 없지.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덕화 씨는 네. 아내를 이쁘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이분도 연기하셨던 분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덕화 씨의 아내분 K본부 일기 탤런트 무용가 김보옥 씨인데요. 이 김보옥 씨 같은 경우에는 4살 때 무용을 시작해서 어린 시절 내내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으며 아주 촉망받는 무용가이자 탤런트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뭐 당시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아내분이 3년이나 간호하시기 진짜 대단하시죠. 진짜 대단하시죠. 2019년에 3년 전에 이 한 방송에서 아내분이 그렇게 곁을 지켰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오늘 내일 한다 그러죠. 당시 그 이덕화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변에서 누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래. 누구는 내일이 마지막 날이래. 정말 죽는 날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시고 아버지는 좀 병환이 숙한이 계셨는데 본인도 모르게 소변을 보실 정도로 아들의 그 모습에 끔찍한 모습에 충격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걸 보고 웬만한 분들은 어머 하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이덕화 씨가 잘못되면 내가 이 부모님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글쎄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네, 대단하신 대단하시네요. 천사신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이덕화 씨의 상태가 호전이 됐는데 너무 기쁜 일만 남았다. 가 아니었어요. 당시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또 의식은 생겼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덕화 씨 아내분이 보기에는 아니다. 이 남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남아있자. 옆에서 힘이 돼주자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뒤늦게 들은 이덕화 씨가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덕화 씨는 아내한테 모든 걸 다 줘야 되겠네. 다 줘야죠. 가져야 돼요. 뭐 경제권이고 뭐고 그냥 다 맞아요, 줘야 돼. 맞아요.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모든 걸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당연히 경제권 넘긴 건 오래됐고요. 우리 어부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어부. 이 낚시 갈 때도 그 좋아하는 낚시 갈 때도 밑밥값 좀 줘 하면서 절절절절절 아내를 따라다닌다고 해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부탁해요 하는 그 이덕화 씨의 그 카리스마. 네. 이런 분이 아내 따라다니면서 밑밥값 달라고 하는 그 모습. 저는 너무 귀엽게 상상이 돼서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아이, 잡아온 물고기도 다 갖다 줘야지. 맞아요. 요리도 다 하셔야죠. 네, 이런 이덕화 씨가 운동을 또 열심히 했다 그래요. 네. 살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했나요? 그렇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어도 본인 몸은 챙겨야죠. 우리가 흔히 이덕화 씨가 이 말을 되게 자주 하십니다. 나 목숨 걸고 축구한다. 그때 퇴원을 3년 만에 했더니 몸무게가 20kg가 빠져 있었다고 네. 그래요. 이걸 어떻게 내가 몸을 살려내야 되나. 사실 걷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인분이 축구를 해봐라 해서 축구를 하면서 활력도 찾고 몸의 근력도 찾았대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날에 내가 있기까지 축구가 뒷받침해줬다 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축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덕화 씨는 뭐 정말 공백기 없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요즘에 또 재밌는 광고도 하나 찍으셨던데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덕화 씨 근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정말 길어요. 왜냐면 최근에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오소매 붉은 끝동에서 임금 역할 하셨고, 그다음에 그 사내 맞선에서 회장 역할 했고, 이제 또 차기작이 바로 들어갑니다.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남궁민 씨와 호흡을 맞추는데 이때는 변호사 역할이에요. 흥행 3연타를 노리고 있으니까요. 다시 볼 이덕화 씨의 모습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언제나 뵈면 대단해요. 대단하시죠. 그 교통사고를 겪고 지금까지도 그냥 계속 스타 반열에서 한순간도 떨어짐이 없습니다. 네. 예, 자, 아픔을 딛고 우뚝선 스타들의 얘기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기 질이 좀 안 좋다고 네, 들었는데 맞아요. 네, 오늘 뭐 미세먼지가 네. 곳곳에 따라 말썽을 부리는데요. 그래도 날은 참 포근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날 포근하면 항상 미세먼지가 좀 발생인 것 같긴 해요. 네, 오늘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